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1771년 5월 4일 훌쩍 떠나온 곳이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친구여,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헤어지길 섭섭해했던 자네 곁을 떠나와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고 있다니. 그래도 자네는 이런 나를 용서해 주리라 믿어. 그 밖에 사람과 나의 교제 관계는 마치 나 같은 인간의 마음을 괴롭히려고 운명이 일부러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가련한 레오노네만은 정말 안 됐어. 그러나 나의 책임은 아니지. 내가 그녀의 여동생이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사이에 딱하게도 레오노레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른 것을 난들 어쩔 수 있었겠나. 그렇긴 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었을까. 혹시 내가 그녀의 애정을 부추긴 것은 아니었을까. 그녀가 웃어대곤 했는데 나는 혹시 그녀의 그런 점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나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푸념할 수 있다니. 인간이란 대체 무엇일까? 친애하는 벗이여, 자네에게 나는 약속하겠어. 마음을 고쳐먹겠다고 말이야. 내가 이제 늘 하던 대로 운명이 우리에게 마련해준 조그만 불행을 부질없이 되씹던 그런 습관을 이젠 더 이상 계속하지 않겠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즐기겠어.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말이야. 확실히 자네 말이 옳았어. 친구여, 만일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처럼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나간 불행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현재를 무난하게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인간의 고통은 훨씬 줄었을 거야. 미안하지만 우리 어머니께 전해줘. 어머니께서 맡긴 일을 잘 추진하고 있으며 되도록 속히 그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이야. 우리 아주머니를 만나보았는데 우리가 듣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었어. 성격은 과격하지만 서글서글하고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야. 아주머니가 유산의 몫을 움켜쥐고 내어주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불만스러워하신다고 전했어. 거기에 대해서 아주머니는 자기 측의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을 말하고 마침내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 하에서는 모든 것을 내줄 용의가 있다는 거야. 그것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쓰지 않겠어. 어머니께서 만사가 잘 되어 나갈 거라고만 전해주게. 그리고 나는 친구여, 이번에 이런 사소한 일에도 오해나 태만이 어째서 술수나 악의보다 이 세상에 다툼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적어도 술수나 악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훨씬 드문 것만은 사실이야. 그것은 그렇고 나는 이곳에서 아주 잘 있다. 여기 이 천국 같은 고장에서 고독은 내 마음에 매우 귀중한 진정제가 되어준다. 게다가 이 싱싱한 청춘의 계절은 자칫하면 겁을 먹기 쉬운 나의 마음을 매우 훈훈하게 해준다. 나무 한 그루, 생울타리 한 가지마저 온통 꽃다발이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차라리 풍뎅이로 변신해 이 향기로운 바닷속을 표류하며 온갖 영양분을 그 속에서 발견했으면 하는 심정이야. 이 도시 자체는 불쾌하지만 교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대자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아름다움에 마음이 이끌려 이제 고인이 된 백작은 이 근방 언덕 위에다 그의 정원을 꾸몄던 거야. 과연 이 부근의 언덕들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서로 교차하며 정다운 계곡을 이루고 있다. 정원은 간소하며 그것을 설계한 사람은 원예하게만 밝은 정원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음껏 즐기고 싶어 했던 풍류객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정원 속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느낄 수 있어. 나는 벌써 몇 번이나 이 정원 안에 그 황폐한 정자 속에서
이미 세상을 뜬 그 백작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정자는 백작이 생전에 퍽 좋아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지. 얼마 후엔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야. 불과 며칠 전부터의 일이긴 하나 정원사는 내게 호의를 보이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에게 나쁠 것은 없을 거야. 5월 10일.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명랑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내가 요즘 마음속 가득히 느끼고 있는 감미로운 봄날 아침 분위기 같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듯한 이 고장에서 나는 지금 홀로 삶을 즐기고 있다. 친구여,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내가 조용하고 아늑한 감정에 잠겨있기 때문에 내 예술은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말이야. 나는 지금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훌륭한 화가였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정다운 골짜기는 김이 서리는 노을로 자욱이 덮여있다. 태양은 자신의 빛이 스며들지 못하는 어두운 숲 밖에서 머뭇거리기만 하고 단지 몇 줄기 햇살만이 그 내부의 성처 깊숙이까지 비쳐 들어올 뿐이다. 그럴 때 나는 쏟아져 내리는 계곡물 옆에 우거진 풀 속에 누워서 대지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댄다. 그러면 온갖 풀들이 새삼 신기하게 눈에 띈단 말이야. 그리고 풀줄기 사이에 조그마한 세계에서 오글거리는 작은 곤충들의 모습. 그 자잘한 땅벌레와 날벌레들의 헤아릴 수 없이 신비로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을 파고든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한 분의 존재와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에 떠돌게 하면서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있는 절대 자비하신 분의 입김을 느낀다. 그럴 때면 벗이여 내 두 눈의 언저리에는 황혼이 서리고 나를 애워싼 세계와 하늘은 마치 그리운 애인의 그림자처럼 완전히 내 영혼 속에서 고이 쉬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움에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아, 이렇게 벅차고 이다지도 뜨겁게 마음속에 달아오르는 감정을 재현할 수 없을까?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종이를 그대의 영혼의 거울로 삼을 수 없을까? 그럴 때면 벗이여 내 두 눈의 언저리에는 황혼이 서리고 나를 에워싼 세계와 하늘은 마치 그리운 애인의 그림자처럼 완전히 내 영혼 속에 고이 쉬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움에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 아, 이렇게 벅차고 이다지도 뜨겁게 마음속에 달아오르는 감정을 재현할 수 없을까?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는 것일까?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무한한 신의 거울인 것처럼 종이를 그대의 영혼의 거울로 삼을 수 없을까? 나의 벗이여, 그러나 나는 그 생각에 억눌려서 쓰러져 버린다. 이런 현상의 장엄한 힘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이다. 5월 12일. 이 근처에 사람을 홀리는 정령이 떠돌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 가슴 속에 풍부한 상상력이 깃들여 있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내게는 낙원 같다. 거리를 벗어나면 바로 샘이 하나 있다. 나는 마치 멜루지네와 그 자매들처럼 그 샘이 지닌 마술의 힘에 이끌려 그 곁을 떠나지 못한다. 조그마한 언덕을 내려가면 아치형의 문 앞에 이르는데 거기서 다시 20계단쯤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밑에 샘이 있다. 말할 수 없이 맑은 물이 그곳 대리석 바위 틈에서 솟아나온다. 위쪽을 둘러싼 석조 난간, 그 근처를 뒤덮은 높은 나무들, 그리고 그 일대에 감도는 시원한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어딘지 사람의 마음을 끌고 엄숙한 몸가짐을 하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나는 날마다 그곳에 앉아서 1시간쯤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시내로부터 소녀들이 찾아와서 물을 길어간다. 그것은 인간 생활에 가장 순박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일로서 옛날에는 공주님들까지 손수 물을 길었다.
내가 그곳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노라면 족장시대의 광경이 생생하게 내 주변에 되살아나곤 한다. 그들의 가부장들이 샘물가에서 서로 사귀고 혼담을 나누던 장면이다. 아, 이런 것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여름의 고달픈 여행을 마친 다음 차가운 우물물의 상쾌함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5월 13일. 나의 책들을 이쪽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인가? 제발 그것만은 그만둬. 지도나 격려를 받는다든지 선동을 당하는 따위는 이제 지긋지긋하다. 내 가슴은 스스로도 충분히 끓어오르고 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라앉혀주는 자장가이다. 그것은 내가 애독하는 호메로스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얼마나 자주 끓어오르는 피를 자장가로 달래는지 모른다. 정말이지 이내 가슴처럼 격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못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네에게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어디 있겠나. 자네는 내가 고민을 하다가는 걷잡을 수 없이 방자한 꼴로 달콤한 우수에 잠겼다가 파괴적인 열정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고 그것이 자네에게 폐가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병든 어린애처럼 다루고 있다. 아무리 응석을 부려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줘. 나쁜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 일이지. 5월 15일. 이 고장의 서민층 사람들은 벌써 나와 친해져서 나를 좋아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애들이 나를 따른다. 처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허물없이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때는 간혹 내가 농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내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이제까지 눈치채고 있던 일을 더욱 절감했을 뿐이다. 약간 지위 높은 양반들은 서민들을 가까이 하면 무슨 손해라도 입는다고 생각하는지 언제나 쌀쌀한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가 하면 일부러 저자세를 취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거만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층 더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경박한 무리들과 악질 패거리도 없지 않다. 나는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하고 또 평등해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존경받기 위해서 이른바 천한 사람을 일부러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마치 패배하는 것이 두려워서 원수를 보고 도망치는 비겁한 친구나 마찬가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내가 우물가에 갔을 때 거기서 젊은 하녀 한 명을 만났다. 그녀는 물동이를 맨 아랫계단 위에 내려놓고선 물동이를 머리에 이는 걸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나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서 그 하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내가 도와드릴까요, 아가씨?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녀는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대답하더군. 사양하지 말아요 하고 내가 말하니까 그녀는 또아리를 머리 위에다 고쳐놓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계단 위로 올라갔지. 5월 17일. 난 여러 층의 사람들과 사귀었지만 아직도 말상대가 될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나의 어느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지 잘 알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정답게 대해준다. 그럴수록 나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너무나 짧고 얼마 안 가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플 따름이다. 이 고장 사람들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나는 고장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란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대개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다가 약간 남아 돌아가는 자유시간이라도 생기면 도리어 마음이 불안해져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쓴단 말이다. 아, 이것도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따금 나 자신을 잊고 아직도 인간에게 허용돼 있는 즐거움을 그들과 같이 나눌 때가 있다. 즉, 솜씨 좋게 마련된 식탁에 둘러앉아 거리낌 없이 진실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적당한 시기에 함께 마차 산책을 한다든지, 무도회를 연다든지, 그런 일들은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인상을 남겨준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즐길 수 있는 것은 다만 나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다른 많은 힘들이 남아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사용되지 않은 채 썩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을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춰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살아나지 않을 때뿐이다. 아,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조이도록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오해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피치 못할 운명 아닌가. 아, 내 청춘 시절에 그 여자친구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니. 차라리 그녀와 사귀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심하게 고민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으니 너는 참 바보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소유했으며 그녀의 심장을 느꼈고 그녀의 위대한 영혼과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영혼과 접촉하면 나는 스스로 가능한 모든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나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것처럼 느꼈다. 정말로 그 당시 발휘되지 않고 그냥 남아있던 힘이 하나라도 내 영혼에 있던가. 그녀와 마주하고 있노라면 내 마음은 온통 신비로운 느낌으로 넘쳐 흘러 그것으로서 대자연을 휩쓸 수 있지 않았던가. 우리의 사귐은 매우 섬세한 감정과 지극히 날카로운 지성이 빚어내는 영원한 활동이 아니었던가. 그 활동이 갖가지 변화를 자아내서 극단적인 것에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모조리 천재라는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위였던 만큼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결코 나는 그녀를 잊지 못하리라. 그녀의 굳은 의지와 거룩한 인내심은 나는 결국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며칠 전에 나는 V라는 젊은이를 만났다. 용모가 단정하고 성격이 솔직한 청년이었다. 그는 대학을 갓 나왔고 각별히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아는 것이 많다고 믿고 있다. 게다가 그는 여러 가지로 밀어볼 때 부지런한 편이다. 하여튼 그는 상당히 박식하더군. 내가 그림을 많이 그릴 뿐 아니라 그리스어도 할 줄 안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지식을 털어놓았다. 이를테면 바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드필에서 빈켈만에 이르기까지, 그 밖에도 자신의 박식함을 과시했고 술제르의 이론 제1부를 완전히 독파했고 고대 연구에 대한 하인의 원고를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더군.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또 한 사람, 아주 훌륭한 분과 사귀게 되었다. 공국의 법무관으로 허심탄회하고 성실한 인물이다. 그분이 9명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 중에서도 그분의 맏딸은 소문이 자자하다. 법무관이 내게 놀러오라는 초대를 했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빨리 한번 방문할 작정이다. 그는 여기에서 1시간 반쯤 걸리는 곳에 있는 공작의 수렵별장에 살고 있다. 상처를 한 다음 산에 있는 관사에 사는 것이 괴로워서 허가를 얻고 그곳으로 이사했다고 한다. 그 밖에 괴짜들 몇 과도 알게 됐다.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들이다. 무엇보다도 못 참겠는 점은 일부러 친절한 척하는 그들의 어색한 태도 때문이다. 그럼 건투를 빈다. 이 편지는 사실적이기 때문에 자네 마음에 들 것이라 생각한다. 5월 22일. 인간의 인생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절감하였겠지만 내 주위에서도 그 느낌은 항상 그림자처럼 맴돈다. 인간의 활동이나 연구도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사로잡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모든 활동이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돼 있으며 욕망이라는 것 자체에도 우리의 불쌍한 삶을 연장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통찰할 때
그리고 또 연구가 어느 단계에 올라 만족할 수 있음은 인간이 자신이 갇혀있는 감방의 벽에다가 여러 풍경과 형상들을 화려하고 밝은 색으로 그려놓고 기뻐하고 있는 시기에 허울 좋은 체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빌헬름, 나는 할 말이 없어지고 만다. 나는 자신의 내부로 되돌아가서 그곳에 하나의 세계를 발견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시 명확한 표현이나 생생한 힘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막연한 욕망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내 감각 주변을 어슴푸레하게 떠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는 한결같이 꿈꾸며 그 세계에다 미소를 던진다. 어린아이들이란 스스로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박식한 교사들이나 사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도 어린애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상을 정처 없이 비틀거리고 돌아다니며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른 채 이렇다 할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과자나 흰 자작나무 회초리에게 지배당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일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내게는 아주 명백한 사실 같아 보인다. 이러한 내 의견에 대해서 자네가 무엇라고 말할지 벌써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기꺼이 인정하겠다. 즉, 어린애처럼 아무 분별도 없이 그저 빈둥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것, 인형이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부질없이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는가 하면 엄마가 과자를 넣고 잠가둔 서랍 근처를 잠옷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것. 그러다 갈망하던 물건을 소나기에 넣으면 볼이 뿌듯하게 그것을 입에 쑤셔 넣고 먹으며 더 먹을래 하고 졸라대는 것. 이런 생활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행복한 생활이라는 것이지. 한편 자기들의 하잘것없는 사업이나 정열에 대해서까지도 화려한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이 마치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마어마한 사업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하겠지.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네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인식하는 사람, 여유있게 사는 시민 하나하나가 그들의 조그마한 정원을 손질하여 낙원으로 꾸밀 줄 알고 불행한 사람들마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면서도 끈기 있게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햇빛을 다만 1분간이라도 더 오래 쳐다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그렇지, 그런 사람은 말없이 자기 자신 속에서 스스로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는 아무리 제약을 받고 있더라도 항상 마음속에서도 자유라는 즐거운 감정을 간직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면 언제라도 감옥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의 감각 말이다. 5월 26일. 자네는 오래전부터 내가 어떤 생활 양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곳이든 정이 들만한 장소에다가 오두막을 한 채 세우고 거기서 조촐하게 살아보고 싶어 하던 나의 취미 말이다. 여기서도 나는 다시 나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장소 하나를 찾아냈다. 시내에서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곳에 발하임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경사진 언덕의 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위치가 아주 재밌거든. 그 마을을 빠져나와서 오솔길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갑자기 골짜기 전체가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인다. 나이에 비해서 쾌활하고 친절하고 애교 있는 주막집 아주머니가 포도주와 맥주와 커피를 따라준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거기 있는 두 그루의 보리수다. 이 두 나무는 나뭇가지를 사방으로 활짝 펼쳐서 교회 앞 작은 광장을 뒤덮고 있다. 그 광장의 주위를 농가와 창고와 앞마당이 둘러싸고 있다. 그렇게 정답고 아늑한 곳은 본 적이 없다. 나는 주모에게 그곳에 작은 식탁과 의자를 내놓아 달라고 부탁한 다음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가 좋아하는 호메로스를 읽는다. 어느 맑게 갠 날 오후
내가 처음으로 우연히 그 보리수 밑으로 찾아왔을 때 그 광장은 아주 쓸쓸했다. 사람들은 모두 들에 나가고 없었다. 겨우 4살쯤 되는 사내아이 하나가 땅바닥에서 6달가량 돼 보이는 갓난애를 자기 양쪽 다리 사이에 앉혀놓고 두 팔로 껴안아서는 제 가슴에 기대게 해서 안락의자 같이 해주고 있었다. 그 사내는 검은 눈으로 씩씩하게 사방을 두리번거리곤 했지만 그래도 아주 의젓했다. 이 광경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나는 맞은편에 놓인 쟁기 위에 걸터앉아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그 형제의 모습을 그렸다. 나는 바로 옆에 있는 울타리, 창고의 문과 몇몇 부서진 마차의 수레바퀴 등 앞뒤로 보이는 그대로 모조리 그렸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난 다음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니 내 생각을 섞지도 않았는데도 짜임새 있게 잘 그려진 재미난 그림이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앞으로는 그저 자연에만 의지하자는 생각을 더욱 굳혔다. 무한히 풍부하고 위대한 예술가를 창조하는 것은 오로지 자연뿐이다. 예술의 여러 규칙에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시민사회를 예찬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다. 규칙에 맞추어 작업하는 사람은 결코 무미건조하거나 졸렬한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법규나 예의범절을 준수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무례한이나 지독한 악당이 될 수 없는 것과도 같다. 그러나 그 반면에 뭐니 해도 모든 규칙은 자연의 진실한 감정과 자연의 정다운 표현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너무 심해. 규칙이란 단지 제한을 하고 쓸데없는 덩굴을 베어낼 따름인데 라고 자네는 말하겠지. 이것 보게. 내가 자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주지. 그것은 사랑의 경우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젊은 청년이 어떤 아가씨에게 연정을 품고 날이면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녀를 따라다니며 모든 정력과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자기가 그녀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음을 줄곧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자. 그런데 그때 속물 하나가, 즉 어떤 공직에 종사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여보시오 젊은 양반, 내 말 좀 들어봐요. 사랑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단 인간다운 사랑을 해야 돼요. 자기의 시간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일하는 데 쓰고 다른 한쪽, 즉 쉬는 시간은 여자에게 바치도록 해야 하지요. 당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고 꼭 필요한 경비를 뺀 다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여자에게 선물을 하는 것쯤은 나도 말리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자주 해서는 못 쓰고 여자의 생일이라든가 세례일 같은 날에만 해야죠. 만약에 그 젊은이가 그런 충고에 따른다면 그는 쓸만한 인물은 될 것이다. 나도 그런 젊은이라면 어떤 영주에게나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추천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애인으로서의 그는 그것으로 끝장이다. 만일 그가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도 마지막이겠지. 아, 나의 벗들이여. 무엇 때문에 천재의 물결이 두굴 뚫고 터져나와 큰 홍수를 이루며 콸콸 쏟아져 내려와서 그대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 이렇게도 드물단 말인가. 사랑하는 벗들이여. 천재의 흐름 양쪽 기슭에는 태연자약한 신사들이 산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자나 튤립 꽃밭, 채소밭 등이 혹시나 못 쓰게 될까봐 서둘러 두굴 쌓고 토목공사를 하는 등 앞으로 닥쳐올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있다. 5월 27일 공연이 열중해서 지나치게 비호와 연설을 늘어놓는 것 같다. 그 바람에 그 애들이 뒤에 어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잊고 말았다. 내가 어제 편지로 아주 단편적이게나마 자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림의 분위기에 완전히 도취되어 그럭저럭 2시간 그 쟁기 위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저녁 무렵에 젊은 부인 하나가 팔에 바구니를 건 채 지금까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들에게로 달려왔다. 저는 멀리서부터 필립스 정말 착하구나 하고 외치는 것이었다. 그녀가 나에게도 인사를 하기에 나도 답례를 하는 동시에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가 그 애들의 어머니냐고 물어보았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더니 이어서 큰 아이에게 흰빵을 반 조각 준 다음 갓난아이를 껴안고 자애로움 넘치는 키스를 하더군. 필립스에게 어린애를 보라고 맡겼어요. 그리고 저는 흰빵과 설탕과 죽을 끓이는 냄비를 사려고 큰아이를 데리고 시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윽고 덮개가 벗겨진 바구니 속에 그 물건들이 몽땅 들어있는 것이 보였다. 저녁 때 한스에게 수프를 끓여주려고요. 큰애가 얼마나 짓궂은 장난꾸러기인지 어제 누룽지를 가지고 필립스와 서로 다투다가 그만 냄비를 산산조각 내버렸다니까요. 나는 큰아이가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애는 풀밭에서 거위 2-3마리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어머니가 대답하는 순간 그 애가 뛰어들더니 둘째 아이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선물로 갖다 주더군. 나는 계속해서 그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녀가 학교 교사의 딸이라는 사실과 그녀의 남편은 사촌형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스위스까지 여행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척들은 모두 한패가 돼서 바깥 양반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리 편지를 해도 답장을 보내주지 않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 양반이 직접 떠난 거예요. 그분이 불행한 꼴이라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식조차 없어요. 나는 그녀의 곁을 그대로 떠나기가 약간 난처해져서 어린애들 하나하나에게 제각기 돈 1크로이처씩 나눠준 다음 이어서 막내 아이를 위해서도 시내에 나가거든 수프에 곁들여 먹는 흰빵을 사다 주라고 어머니에게 1크로이처를 맡기고 나서 헤어졌다. 나의 친애하는 벗이여.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도저히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한결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다. 행복하고 태연스러운 마음으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하루하루를 그럭저럭 참고 견디며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겨울이 찾아왔다는 사실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그곳을 찾았다. 어린애들은 나하고 아주 정이 들어서 내가 커피를 마실 땐 설탕을 얻어먹고 저녁 때는 버터를 바른 빵이나 우유를 나눠 먹을 뿐 아니라 일요일이면 그 애들 모두 빠짐없이 돈을 받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혹시 내가 예배 시간이 지나도 그곳에 오지 못할 때 대신해서 지불해 주도록 주막집 아주머니에게 부탁해 놓았다. 어린애들은 나와 폭 다정해져서 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중에도 마을의 어린애들이 많이 모여들면 그들의 거친 감정이나 소박한 욕구불만이 노골적으로 폭발하는데 그것이 한없이 내 흥미를 돋운다. 애들이 나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는 애들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나는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다. 5월 30일. 내가 일전에 자네에게 그림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 문학에도 그대로 해당되리라 생각한다. 결국 핵심을 찾아내서 그것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면 물론 짧고 간결한 말이라도 많고 깊은 뜻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다. 내가 오늘 목격한 장면 같은 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가 될 거다. 그러나 문학이니 무대니 목가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는 그저 자연현상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면 될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리저리 주물럭거리면서 빚어낼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내가 장황하게 서론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자네가 어떤 고상하고 탁월한 것을 기대했다면 결과는 너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내 마음을 사로잡아 이다지도 흥미를 끈 것은 한낱 농촌의 머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원래 말솜씨가 없어서 이야기가 서투를 것이고 틀림없이 자네는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이야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장소는 역시 발하임이었다. 이런 희귀한 일이 생기는 것은 언제나 어김없이 발하임이니까. 보리수 밑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임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핑계를 대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 마침 머슴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이웃집에서 나오더니 일전에 내가 그렸던 쟁기의 고장난 곳이라도 고치는 듯
열심히 손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의 신상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우리는 금세 사귀었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늘 그랬듯이 곧 친해져 버렸다.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그는 어떤 미망인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인데 여주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가 그 여자 주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놓고 매우 칭찬하는 품으로 미루어 그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녀는 젊다고 할 수 없으며 첫 번째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서 이제 재혼할 뜻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지만 그 친구가 자기의 주인 여자를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첫 번째 남편에 대한 나쁜 추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을 택해 주었으면 하고 얼마나 간곡히 바라고 있는지 그의 이야기투에서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이 젊은이의 순수한 사모애정과 사랑과 성실성을 자네에게 똑똑히 알려주려면 나는 그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되풀이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그렇지. 그의 몸짓, 그 목소리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눈초리의 은근한 그 불길을 생생하게 표현해내려면 내게 위대한 시인의 재질이 있어야만 할 거다. 그의 태도나 표정에 깃들어 있는 섬세한 심정은 어떤 말로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표현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졸렬하기만 할 거다. 내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그 주인 여자와 그의 관계를 내가 혹시 수상쩍어 하거나 그녀의 행실을 의심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 젊은이가 몹시 두려워했던 점이다. 비록 젊음이 풍기는 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사로잡는 그 주인 여자의 몸매에 대해서 그녀의 육체에 대해서 그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태도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던가. 그것을 오직 나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만 되새겨볼 수 있을 따름이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억제할 수 없는 욕망과 사모하는 뜨거운 심정이 이다지도 순수하게 표현된 것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아니, 나는 이렇게도 순수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꿈에서조차 겪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자네는 나를 나무라겠지만 그의 천진난만함과 진실함을 떠올릴 때 내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오르는 것을 참을 길이 없다. 그토록 성실하고 애정이 넘치는 아리따운 모습이 어디서나 나를 뒤쫓아다니며 나까지 그 불길에 휩싸인 것처럼 함께 허덕이며 함께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탓하지는 말아주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녀를 한번 만나볼 작정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피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애인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지금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모습과는 아주 다를지도 모르지. 구태여 아름다운 영상을 파괴해버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6월 16일. 왜 내가 자네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자네는 학자라고 자부하나? 내가 건강한 몸으로 잘 있으리라는 사실을 자네도 알만할 텐데. 그뿐만 아니라 간단히 말하자면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게 되었고 내 마음은 전적으로 중요한 그 일에 쏠리고 있다. 참으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귀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자네에게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나는 지금 행복하고 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일을 시시콜콜 다 적을 수는 없다. 천사. 아니지. 이와 같은 말은 누구나 자기 애인에 대해서 하는 소리 아닌가. 나는 그녀가 어떻게 그리고 어찌하여 불완전한지 그 이유를 댈 수가 없다. 요컨대 그녀는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다. 그녀는 그토록 총명하면서도 그토록 순진하고 그렇게 꿋꿋하면서도 그같이 마음씨 곱고 착하고 친절할 뿐 아니라 정말로 발랄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침착한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있다.
내가 아무리 그녀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그것은 한낱 수다스러운 잡소리일 뿐이다. 그녀의 인품을 조금도 나타내지 못하는 추상적인 표현일 뿐이다. 다음번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겠다.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만 같다.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다음에도 난 벌써 3번이나 펜을 놓고 말에 안장을 얹게 한 다음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가지 않기로 스스로 맹세까지 했던 터다. 그러고도 해가 이제 얼마만큼이나 떠올랐는지 알고 싶어서 뻔질나게 창가로 달려가곤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끝내 그녀에게로 찾아갔다. 비렐름, 나는 이제 방금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로 버터빵을 먹고 자네에게 이 편지를 쓰려는 것이다. 귀엽고도 활발한 어린애들, 8이나 되는 그녀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 그녀가 둘러싸여 있는 광경을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해 나가면 아무래도 자네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채기가 어렵겠지. 그러니 들어보게. 억지로라도 조리 있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얼마 전에 자네에게 편지로도 알렸던 것처럼 나는 법무관인 S씨와 사귀게 되었고 기회 있는 대로 그의 은거지로, 아니 오히려 그의 작은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와 달라는 초청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나는 그 방문을 미루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마도 그곳을 영영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곳의 젊은 친구들이 무도회를 연다고 하기에 나는 기꺼이 참가하기로 했었다. 나는 이 고장의 여성 가운데서 얌전하고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밖에는 별로 두드러진 특징이 없는 어느 아가씨에게 내 춤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나는 마차를 한 대 빌려 타고 그 파트너 아가씨와 그녀의 사촌 언니를 태우고 모임이 열리는 장소까지 가기로 했다. 도중에 샤로테라는 아가씨도 동승시키자는 계획까지 미리 짜놓았다. 마차가 수렵별장을 향해서 널따랗게 나무를 베어낸 숲속 길을 지날 때 파트너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멋있는 여성과 사귀게 되실 거예요. 홀딱 반하지는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 사촌 언니라는 아가씨가 그렇게 덧붙였지. 왜 반해서는 안 되나요? 하고 내가 물었더니 벌써 약혼을 했으니까요. 라고 그녀가 대답하더군. 그녀의 약혼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지금 여행 중이라나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큰 관심이 없었다. 태양이 서쪽 산 위에서 떠 있어서 해가 지려면 아직 15분가량 남았을 무렵 드디어 우리가 타고 간 마차는 별장 대문 앞에 도착했다. 날씨는 매우 더웠고 여자들은 비바람이 닥쳐 들어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지평선 일대에는 소나기를 머금은 회색빛 구름이 몰려올 듯했다. 나는 엉터리 기상학 지식을 동원하여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도 모처럼의 즐거움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은근히 염려했다. 내가 마차에서 내렸을 때 하녀 하나가 문 밖으로 나와서 로테 아가씨께서는 곧 나오시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사는 말을 했다. 나는 마당을 지나서 멋있게 세워진 집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집 앞쪽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매혹적인 전경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현관 다음 방에서 2살에서 11살까지의 어린애들 6이 소녀 하나를 둘러싸고는 오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키의 몸매에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그녀는 청초하고 단정한 흰 옷을 걸치고 팔과 가슴에도 연한 붉은빛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 빵을 손에 들고는 자기를 에워싼 어린애들에게 제각기 나이와 식욕에 따라 한 조각씩 쪼개서 아주 다정스레 나눠주고 있었다.
어린애들은 빵을 쪼개기도 전부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높이 쳐들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빵 조각을 받으면 정말 천진난만하게 고맙습니다 하고 외쳤다. 어떤 아이는 배급받은 빵을 들고 흐뭇해서 뛰어 달아나는가 하면 또 차분한 아이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는 로테 누나가 타고 갈 마차와 낯선 손님을 보려고 문 쪽으로 걸어가기도 했다. 실례했습니다. 선생님을 이런 누추한 곳에까지 오시게 해서요. 여자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제가 없는 동안에 해둬야 될 몇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저녁빵 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애들은 글쎄 제가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저 덤덤하게 인사를 했을 뿐이다. 내 정신은 그러나 완전히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 태도에 쏠리고 있었다. 그녀가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다시 방 안으로 뛰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놀라움으로부터 깨어날 여유를 얻었다. 어린애들은 옆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나이 어리고 귀여운 얼굴을 한 막내둥이한테로 다가갔는데 그 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그때 마침 로테가 방문에서 나오더니 루이야, 친척되는 이분과 악수를 해봐 하고 말했다. 그 애는 서슴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하더군. 그 조그마한 코에서 콧물이 흘러나와 지저분했지만 나는 그 애에게 진심으로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척이라고요? 하고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물어보았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친척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덧붙였다. 어머나 하고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 일가 친척은 굉장히 범위가 넓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중에서 제일 빠지는 분이라면 정말 유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떠나면서 그녀는 11살쯤 되어 보이는 바로 밑에 여동생 소피에게 어린애들을 잘 보살피고 아버지가 말을 타고 산보 갔다 돌아오시면 말씀을 잘 전해드리라고 이르더군. 그리고 어린애들에게는 소피 누나를 자기라고 생각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타일렀다. 그 가운데 몇 아이는 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6살가량의 어리고 무척 똑똑해 보이는 금발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하더군.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리는 로테 언니가 훨씬 더 좋은 걸 뭐. 그러는 사이에 큰 남자아이 둘은 마차 뒤쪽에 올라탔다. 내가 중간에 나서서 그 애들을 위해 간청했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겠다는 조건하에 로테는 숲 앞까지만 마차를 태워주는 것을 허락했다. 우리가 마침내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여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옷차림에 대해서 특히 모자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그날 밤 무도회에서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신랄한 비평들을 가했다. 이 같은 이야기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로테는 마부에게 마차를 세우라고 한 다음 동생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 애들은 다시 한번 로테의 손에 키스할 것을 원했다. 큰아이는 15살 또래의 소년답게 깊은 애정을 담아 입을 맞췄지만 작은 아이는 아주 씩씩하게 슬쩍 키스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시켰으며 우리는 계속 마차를 몰았다. 그 사촌언니 되는 여자가 로테에게 지난번에 보낸 책을 다 읽었느냐고 물으니 아니요, 제 마음엔 들지 않아요. 다시 돌려드리겠어요. 먼저 본 것도 역시 더 나을 것이 없더군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것이 어떤 책인지 물어보았으며 그것이 땡땡이라는 로테의 대답을 듣고 매우 놀랐다. 그녀의 말 전체에서 많은 개성이 발견됐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 새로운 정신의 빛이 그녀의 얼굴에서부터 번져나오는 것 같았다. 내가 자기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그녀의 표정에서도 만족한 기색이 점점 더 번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었어요. 일요일이면 아무데고 한 구석에 처박혀 앉아서 미스 제니 같은 사람의 행복이나 불행에 열중하며 책을 읽었는데 그럴 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책에 대해서 다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부인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이젠 책을 손에 들 만한 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의 취미에 맞는 것이 아니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저의 세계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저와 똑같은 경우가 다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집의 가정생활처럼 그렇게 재밌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쓴 작가예요. 물론 저의 가정이 천국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말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말까지 듣고 나서 감동이 되었지만 그걸 감추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언제나 숨길 수 없는 노릇이었다. 로테가 그다지도 진정으로 웨이크필드의 시골 목사라든지 땡땡이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언급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너무 열중해버려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털어놓고 말았다. 잠시 후 로테가 다른 두 여자들에게 화제를 돌렸을 때야 비로소 나는 그동안 줄곧 그 여자들이 존재마저 무시당한 채 눈을 휘둥그레 뜨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촌 언니는 몇 번이나 코웃음을 치며 비웃는 논초리로 나를 말끄러미 쳐다보았지만 나는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화제는 이제 춤추는 기쁨으로 옮겨갔다. 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열중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하고 로테는 말을 시작했다. 솔직히 저는 춤보다 더 많은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겠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조율도 잘 되어 있지 못한 제 피아노라도 데모곡을 한번 두들기면 마음속까지 후련해지는걸요. 이런 이야기를 그녀가 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새까만 눈동자를 얼마나 황홀하게 쳐다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 싱싱한 입술, 생기가 감도는 그 귀여운 두 볼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만 것이다. 나는 로테가 한 이야기에 훌륭한 내용에 감동되어서 그녀의 말을 몇 번이나 헛들었는지 모른다. 자네는 나라는 인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짐작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요컨대 마차가 회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꿈속에 있는 사람 모양으로 마차에서 내렸던 것이다. 주위의 황혼 속에서 나는 몽유병 환자처럼 넋을 잃고 있었기에 불이 켜진 위층 방에서 울려오는 음악 소리조차 귀에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다. 아우드란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즉 사촌 언니의 파트너와 로테의 파트너인 두 신사가 마차 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각자는 자기의 파트너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나도 내 파트너를 안내해 올라갔다. 우리는 미뉴에트를 추었기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설켜서 돌게 되었다. 나는 차례로 파트너를 바꿨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여성일수록 쉽사리 손을 남자에게 내밀고 끝마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루테와 그녀의 상대자는 영국춤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녀가 우리와 같은 줄에 끼어들어 함께 원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는 자네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로테가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다. 그녀는 온 정성과 마음을 기울여서 춤을 춘다. 그리하여 몸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 허심탄회하고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춤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 아무런 감각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순간만은 확실히 그녀 앞에서 일체의 사물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 대물을 신청했으나 로테는 세 번째에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없이 귀엽고 솔직한 태도로 독일 춤을 진심으로 즐겨 춘답니다. 하고 나에게 확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여기서는 독일 춤을 출 때 파트너가 바뀌지 않는 것이 관례랍니다. 저의 파트너는 독일 왈츠가 아주 서툴러서 제 춤 상대를 면제해주면 고마워할 거예요. 선생님의 상대 여성도 왈츠를 못 추고 또 좋아하지도 않는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영국 춤을 추실 때 봤는데 정말 왈츠를 멋있게 추시더군요.